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착한 동맹과 나쁜 동맹 단 두 칸뿐이었어요. 그 중에 독일이 탈락했습니다. 프랑스도 스페인도 나쁜 동맹 칸으로 밀려났죠. 그런데 아시아 한쪽에 있는 한 나라가 착한 동맹 칸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 외교관들이 멍하니 화면을 봤어요. 어떻게 저 나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명단은 2026년 4월 초에 작성됐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백악관을 방문하기 직전이었어요. 나토 32개 회원국이 단 두 칸으로 나뉘었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였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냈는가?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그 해협을 틀어막았을 때 미국이 여러 나라에 동시에 군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등을 돌렸어요. 스페인 총리가 먼저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전쟁 아닙니다. 독일 총리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프랑스는 결정을 미뤘고 영국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나토 창설 멤버들이 일제히 손을 뗀 거예요. 그러자 백악관 부대변인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했어요.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라는 문서로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가 이를 보도했을 때 처음에는 유럽 외교가에서 설마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설마가 현실이었어요. 28년 동안 나토 본부 전략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어느 아침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손에 쥐어진 문서 한 장.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동맹 기여도 분류. 그 아래 두 개의 칸이 있었거든요. 왼쪽에 착한 동맹, 오른쪽에 나쁜 동맹. 눈이 먼저 오른쪽 칸으로 갔어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 칸으로 눈을 돌렸어요. 이스라엘, 폴란드, 발트 3국, 루마니아, 그리고 한국. 한국? 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입에서요. 옆에 앉은 동료 레나가 고개를 돌렸어요. 프랑스 출신 분석관이었습니다. 마티아스, 왜? 저는 문서를 그쪽으로 밀었어요. 레나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도 아닌 나라가 여기 왜 있는 거야? 나토는 유럽과 북미의 동맹이잖아요. 한국은 이 소속이 아니거든요.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분류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고개를 들고 회의 진행자를 봤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준은 정확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실제로 보낸 나라들입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봤어요. 한국 이름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거든요. 청해부대 확장 파병, 구축함 한 척, 헬기 탑재, 병력 약 300명. 300명이었습니다. 프랑스가 거부한 자리에 3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독일이 등을 돌린 자리에 구축함 한 척이 움직이는 겁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잔들이 놓여 있었어요. 레나가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미국 국방장관 헤그세스가 이미 이런 말을 했다는 걸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작년 12월의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이들이 모범 동맹입니다. 집단 방위에 기여하지 않는 동맹에는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유럽 분석관들이 그 예고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는 거더라고요. 레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파리 본부에 연락해볼게.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문서를 다시 들었어요. 왼쪽 칸, 착한 동맹, 한국. 그 두 글자를 한참 봤습니다. 당혹스러웠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온 세계의 질서와 맞지 않았거든요. 나토는 강한 나라들의 동맹이잖아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의 결속이에요. 그 안에서 아시아 한 나라의 구축함 한 척이 독일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순위가 매겨진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된 서류를 꺼냈어요. 1953년 기록부터 있는 파일이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문서들이었거든요. 전쟁이 끝난 직후 작성된 거네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 국무부가 쓴 거였는데요. 1953년에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나토 착한 동맹 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뭔가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때는요. 회의가 끝난 뒤 브뤼셀 구시가지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나토 본부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유럽 외교관들이 오래 드나들던 자리였거든요. 낡은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고 에스프레소 냄새가 짙었습니다.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 문서를 가방에 넣고 왔어요.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레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파리 본부에 연락했다고 했어요.
공식 항의 검토 중이래.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하더군요. 프랑스가 나쁜 동맹으로 분류됐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다시 봤습니다. 유럽이 오른쪽 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나토는 1949년에 창설됐습니다. 그로부터 77년이 지났어요. 그 세월 동안 유럽 국가들이 이 동맹을 이끌어왔습니다. 냉전도 버텼고 소련 붕괴도 버텼어요. 9.11 이후 집단방위 조항이 처음 발동됐을 때도 유럽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에서 등을 돌렸어요. 레나,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해? 물었습니다. 레나가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우리는 옳았어. 그 전쟁에 끼어들면 안 됐어. 스페인 총리가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전쟁이 아니라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그때는요.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거니까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었거든요. 우리가 왜 군함을 보내야 합니까? 유럽은 호르무즈에서 기름을 받는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 전쟁의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레나가 말했어요. 근데 한국은 왜 보낸 건지 이해가 안 돼.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시아 나라가 유럽보다 위라고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말은 처음입니다. 레나 앞에서 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토 본부로 돌아와서 기록실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쌓인 곳이에요.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켜졌어요. 종이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파일을 찾았어요. 한국이 나토와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는지 정리된 자료였거든요. 2005년이었습니다. 나토가 한국을 처음으로 파트너 국가로 인정한 해였어요. 그때 나토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동 가치를 가진 파트너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외교적 언어잖아요. 파트너는 회원이 아닙니다. 함께 싸우는 동맹이 아니에요. 그 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파일을 넘겼습니다. 2009년이 나왔어요. 한국이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병한 해였습니다. 해적 대응이었어요. 그 다음 해에는 아덴만 여명작전이 있었고요. 이란 선박에 납치됐던 선원들을 구출한 작전이었습니다. 파일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검은 바다 위에 불빛이 번쩍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멈췄어요. 잠깐이었지만요. 다시 파일을 넘겼어요.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납포했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청해부대를 급파했어요. 이란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한 첫 사례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21세기 들어서 아시아 나라가 중동에서 국가 소속 정규군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한 게 처음이라고요. 그 대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에서 한국이 착한 동맹으로 분류된 건 오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10년 넘게 쌓인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그때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니까 깊이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형광등이 또 지직거렸습니다. 기록실에 혼자였어요. 바깥에서는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다른 분석관들이었겠죠? 파일을 닫았습니다. 레나가 말한 게 생각났어요. 아시아 나라가 왜 보낸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요. 저도 처음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실 파일을 보고 나니 질문이 조금 달라졌어요. 왜 보냈는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안 보냈는지를 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였어요. 우리 전쟁이 아니잖아요. 파일을 제자리에 꽂으면서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찜찜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레나가 전화를 받으며 지나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파리 본부 쪽에서 소식이 온 모양이었거든요. 나토 회원국들이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에 공식 항의하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항의가 명단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유럽이 군함을 보내지 않은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본부를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상황실 브리핑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요. 그때 보면 알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내일 들은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불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황실 브리핑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창문 없는 방이었어요. 천장 형광등만 켜져 있었고 앞쪽 대형 화면에 호르무즈 해협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짙은 파란색 바다 위에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유조선들이었거든요.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어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입니다. 전쟁 이전 대비 40% 수준입니다. 숫자가 먼저 와닿았어요. 하루 평균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예요.
그게 절반 이상 막혔다는 뜻이었거든요. 화면 한쪽에 유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배럴당 111달러. 전쟁 이전에는 67달러대였어요. 한국 국적 선박 현황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숫자가 떴습니다. 26척. 호르무즈 해협 안에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있었어요. 나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액화 천연가스도 20%예요.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위기 경보는 현재 경계 수준입니다. 레나가 옆에서 낮게 말했어요. 이해는 해. 한국 입장에서는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저도 그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군함을 보낸 거잖아요. 에너지가 끊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진짜 동맹의 행동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필요에 의한 선택이지 신념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잖아요. 한국이 호르무즈에 배를 보낸 건 미국 눈치 때문입니다. 진짜 동맹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원유가 안 들어오면 자기들이 죽으니까요. 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는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각국 반응이 정리된 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군함 지원을 요청한 국가 목록이었어요. 그리고 응답 현황이었습니다. 스페인, 거부,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프랑스, 결정 보류,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영국, 난색, 항모 파견은 어렵습니다. 독일, 거부, 젊은이를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보낼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 검토 중, 벨기에, 거부, 그 아래 다른 목록이 있었어요. 한국, 파병 결정, 청해부대 확장형, 구축함 헬기 병력 약 300명, 폴란드, 군수 지원, 루마니아, 공군 기지 제공, 나토 창설 멤버들이 줄줄이 거부한 자리에 유럽 바깥의 나라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누군가가 기침했습니다. 옆자리 분석관이 펜이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 분류에서 이 응답 현황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군함 파견 여부와 기지 사용 허가 여부가 착한 동맹과 나쁜 동맹을 가르는 실질 기준이었습니다. 레나가 팔짱을 꼈어요.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저도 불편했거든요. 불편함의 종류가 달랐어요. 레나는 프랑스가 나쁜 동맹으로 분류된 것에 화가 나 있었고 저는 그 분류 기준이 정당한지 따지고 싶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레나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상황실 문이 닫히면서 화면이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위성사진이 아직 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유조선 점들이 찍혀있는 그 사진이요.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움직인 이유를 제가 설명할 수는 있었어요. 원유 70%가 그 해협을 통과하니까요. 생존의 문제니까요. 미국의 요청에 응해야 한미 관계가 유지되니까요.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독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독일도 호르무즈 경유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프랑스도,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럽 나라들은 거부했고 한국은 움직였어요. 그 차이가 단순히 미국 눈치 때문이라면 유럽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나토 회원국이니까요. 불편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어요. 브뤼셀 아침거리가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평범한 아침이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26척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아침이었어요. 레나가 돌아왔습니다. 파리에서 연락 왔어. 공식 항의서 제출한대. 짧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창문에서 눈을 뗐습니다. 그 생각을 접었어요.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 분류가 타당한지 따지는 건 제 역할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분석관이고 분석은 숫자와 사실로 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후에 들어온 소식 하나가 그 생각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부두에서 찍힌 영상이었거든요. 영상은 나토 본부 분석실 컴퓨터 화면에서 재생됐습니다. 누군가 링크를 공유했어요.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공식 영상이었거든요. 화면에 부두가 나왔습니다. 새벽이었어요. 거제도 해군기지였습니다. 조명이 부두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구축함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크기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화면 속인데도 그랬어요. 길이 155m짜리 배가 새벽 부두에 서 있었거든요. 갑판 위에 병력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복 차림이었어요. 헬기가 뒤쪽 갑판에 묶여 있었고 대공 레이더가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길게 울리는 소리였거든요.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서도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장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마이크를 들고 있었거든요. 자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번역이 됐어요. 우리의 임무는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는 있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일어섰어요. 분석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나토 본부 동관 쪽으로 갔어요. 주나토 한국 대표부가 그쪽에 있었거든요. 한국이 2022년에 대표부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 앞에서 한 번도 멈춰선 적이 없었어요. 회원국 대표부가 아니니까요. 그날은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갔어요. 한국 연락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짧고 단정했고 군복 위에 나토 방문증이 달려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브뤼셀 하늘이 보였습니다. 흐린 날이었어요. 저는 전략분석관 마티아스입니다.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았어요. 청해부대 이번 파병 말입니다. 정치적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제 작전 판단이었습니까? 질문이 좀 직접적이었어요. 그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둘 다입니다. 예상한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의자를 앞으로 당겼어요. 말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이 해협 안에 있었습니다. 원유와 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멈춥니다. 그건 작전 판단이에요. 그리고 2009년부터 소말리아에서 2021년에 이란 선박 앞에서 우리는 이미 해왔던 일입니다. 그건 신뢰의 문제죠. 신뢰라고요? 네. 한국 해군이 갈 수 있다는 걸 세계가 알고 있어요. 그게 쌓인 겁니다. 저는 말이 없었어요. 그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도였어요. 호르무즈 해협 항로가 표시된 거였거든요. 한국이 청해부대를 운용해온 구간이 파란 선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연결된 선이었습니다. 지도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이 선을 17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끊긴 적 없어요. 받아서 봤습니다. 손에 종이가 잡혔어요. 아라비아 해에서 시작해서 아덴만을 지나고 호르무즈 입구까지 이어지는 선이었거든요. 파란 선 위에 연도가 적혀 있었어요.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2024년, 2026년. 숫자를 봤습니다. 17년이었어요. 그런데 모범동맹이라는 칭호가 한국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심을 드러낸 거였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어요. 사무실 밖에서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칭호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일어섰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걸으면서 지도를 다시 봤어요. 2009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진 파란 선,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맞닿았어요. 17년. 그 기간 동안 한국이 아덴만과 호르무즈를 오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유럽은 나토 안에 있었고 집단 방위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함을 안 보냈어요.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 분류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발을 멈췄어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달랐습니다. 기준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군함 하나 보냈는지 여부로 70년 동맹관계를 재단하는 건 무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도는 가방에 넣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걸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브리핑룸은 나토 본부 서관에 있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방이었어요. 안에서 바깥이 보이고 바깥에서 안이 보이는 구조였거든요. 저는 복도에서 유리벽 너머로 먼저 봤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각국 연락관들이었습니다. 한쪽 벽에 화면이 걸려 있었어요.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발언 영상이 재생 준비 중이었거든요. 들어가서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레나가 앞줄에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파리본부에서 연락이 계속 오는 모양이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연단에 서 있는 영상이었어요. 작년 12월 국방포럼 연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자막이 한국어로 달려 있었는데 옆 동료가 속삭여 번역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발트 3국, 독일. 이들이 모범 동맹입니다. 집단 방위에 기여하는 동맹에는 특별한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 방위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동맹에는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브리핑 진행자가 말했어요. 이 발언이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 분류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작년 12월에 이미 예고가 됐던 셈입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내려놓았어요. 뭔가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진행자가 계속했어요.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최대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루마니아는 미군이 이란 공격 작전에 활용한 공군기지를 제공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군 1만 명의 주둔 비용을 거의 전액 자국이 부담하고 있고요. 두 나라 모두 착한 동맹 칸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유럽 지도였습니다. 나라들이 두 가지 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회색과 파란색이었거든요. 파란색이 착한 동맹이었습니다. 동유럽과 발트해 쪽 나라들이 파란색이었어요. 서유럽 주요 국가들이 회색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그 지도를 보면서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있는 움직임이었거든요. 미국이 유럽 동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폴란드로, 프랑스에서 루마니아로, 그리고 유럽 바깥으로는 한국으로. 비협조 동맹국에 대한 조치로 어떤 방안이 거론됩니까? 누군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유럽 주둔 미군을 비협조국에서 협조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합동 군사훈련 축소예요. 세 번째는 무기 판매 조정입니다. 협조적인 나라에 먼저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레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동맹국을 공식적으로 처벌한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 반발도 있을 텐데요. 진행자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례가 없었다는 게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레나가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봤어요. 파란색 지역들을 따라가다가 한국 쪽을 생각했습니다. 지도엔 없었어요. 아시아니까요. 그런데 파란색 나라들 명단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과 있는 것 사이에 이상한 간극이었거든요. 브리핑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3355 이야기하며 흩어졌어요. 레나가 다가왔습니다. 마티아스, 저 지도 이상하지 않아? 서유럽이 다 회색이잖아. 나토의 핵심인 나라들이 회색이야. 그러게요. 짧게 대답했어요. 이건 나토를 해체하려는 시도야. 70년 동맹을 조각내는 거라고. 레나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싶었어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니까요. 나토는 집단 방위 체제예요. 개별 국가의 기여도로 등급을 매기는 건 동맹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장에서 한국 연락관이 한 말이 걸렸거든요. 저는 칭호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레나, 그런데 우리는 군함을 안 보냈잖아요. 레나가 저를 봤습니다. 나토를 해체하려는 시도라는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안 움직였잖아요.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레나가 말이 없었어요. 잠깐 그러고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파리본부 화상회의 있어. 나중에 얘기해. 걸어갔어요. 저는 서 있었습니다. 브리핑룸 유리병 너머로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유럽 지도였습니다. 회색과 파란색. 서유럽은 회색이었어요. 주차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4월이었는데도 브뤼셀 바람은 그랬습니다. 코트 깃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거든요.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가 틀렸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70년 동맹을 군함 하나로 재단하는 건 단순하잖아요.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그 생각과 함께 다른 생각이 생겼거든요. 그게 불편했어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멈췄어요.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번호판들이 보였어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나토 회원국들 번호판이었거든요. 그 나라들 외교관들 차였어요. 이 주차장에 매일 세우는 차들이었습니다. 내일 워싱턴에서 나토 관련 추가 발표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독일 람슈타인 기지 얘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현실이 된다면 달라지겠죠. 지금은 명단이지만 내일은 실제 군대가 움직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게 이미 예고된 결과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생각이 주차장에서 같이 서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워싱턴 발표가 나온 건 그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베를린 출장 중이었어요. 독일 국방부 관련 회의가 있었거든요. 회의가 일찍 끝났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왔어요. 로비 한쪽 벽면에 대형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고 뉴스가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백악관이 나왔어요. 자막이 독일어였지만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중이었거든요. 그가 말했어요. 나토는 종이호랑이입니다. 우리가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해 보호해온 나라들이 이번에 우리 곁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화면을 봤어요. 출장 온 정장 차림 사람들이었는데 멈추고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었겠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 다음 자막이 나왔습니다. 람슈타인 기지, 미군 병력 재배치 검토 공식화. 람슈타인이었어요. 독일 남서부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입니다. 미국의 유럽 군사작전 핵심 거점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군이 주둔해온 곳이었거든요. 70년이 넘었어요. 그 기지 병력을 옮긴다는 말이었습니다. 자막이 계속 흘렀어요. 재배치 후보지로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거론됐습니다.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에서 착한 동맹으로 분류된 나라들이었거든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독일어 앵커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톤이었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레나였어요. 마티아스, 봤어? 봤어요. 람슈타인이야. 람슈타인이 흔들리면 독일 방위체계 전체가 달라져. 레나 목소리가 빨랐어요. 알아요. 이건 협박 아니야. 진짜야. 이거 폴리티코 보도가 그냥 내부 문건 유출이 아니었던 거야. 예고였던 거라고. 말이 겹쳤어요. 전화를 끊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다시 나왔어요. 이번엔 다른 부분이었거든요. 나토가 우리를 도와줄지 지켜보는 테스트였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어요. 우리는 이를 기억할 것이고 전쟁이 끝난 뒤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나토 탈퇴를 검토할 것입니다. 나토 탈퇴였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일어났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베를린 밤거리였어요. 4월 저녁이었는데 공기가 차가웠거든요. 밑에 구역이었습니다. 가로등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건물들이 묵직했습니다. 전후 재건된 건물들이 많은 거리예요. 걸었습니다.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게 압박카드라고 생각했어요. 협상 수단이라고요. 미국이 유럽을 길들이려는 레토릭이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람슈타인 재배치가 공식화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건 달랐습니다. 레토릭이 현실의 경계로 넘어오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람슈타인이 폴란드로 옮겨가면 유럽 방위의 축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독일은 그 축 바깥이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미국과 독일이 함께 유지해온 구조가 바뀌는 거였거든요. 이건 나토 탈퇴보다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탈퇴는 조약이라 시간이 걸리지만 병력 이동은 결정하면 빠르니까요. 가게 유리창에 뉴스가 비쳤어요.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이었어요. 자막에 숫자가 나왔습니다. 람슈타인 기지 주변 지역 경제 규모였어요. 연간 약 20억 유로. 기지 주변 도시들이 미군 주둔으로 먹고 사는 규모였거든요. 그게 빠지면 지역 경제에 직격이 됩니다. 멈췄어요.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뉴스 자막과 겹쳐서 보였어요. 숫자와 제 얼굴이 같이 있었거든요. 전화기를 꺼냈어요. 나토 본부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브뤼셀 돌아가서 회의 잡아줄 수 있어? 한국 쪽 파일 더 보고 싶어. 답장이 왔어요. 무슨 파일? 2009년 이후 청해부대 활동 전체. 잠깐 있다가 답이 왔습니다. 알겠어. 전화기를 넣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레나 말이 맞는 것도 있었어요. 나토를 군함 하나로 재단하는 건 단순하다는 말이요. 맞는 말이에요. 70년 동맹은 군함 몇 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피와 조약과 신뢰로 쌓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로비에서 본 화면이 잊히지 않았어요. 람슈타인 재배치 후보지로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나왔을 때 그 두 나라가 뭘 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군 1만 명 주둔 비용을 자국이 냈어요. 루마니아는 공군기지를 열었고요. 그 나라들이 착한 동맹 칸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한국도 그 칸에 있었습니다. 구축함을 보낸 나라. 17년 동안 해상작전을 유지한 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낸 나라. 그 나라와 같은 칸에 유럽이 없었어요. 베를린 거리를 걸으면서 28년간 제가 가져온 생각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봤습니다. 나토는 유럽의 것이라는 생각, 아시아 나라는 파트너지 동맹이 아니라는 생각, 행동이 아니라 역사와 지리로 동맹을 판단해온 생각. 그게 틀렸다고 인정하기는 아직 힘들었어요. 그냥 불편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 안에 들어오면서 코트를 벗었어요. 창밖으로 베를린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많았어요. 평화로운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평화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 도시가 가장 잘 알잖아요. 2번 세계대전을 겪고 반으로 잘렸다가 다시 붙은 도시니까요. 침대에 앉았어요. 한국 연락관이 준 지도를 꺼냈습니다. 파란 선이 보였어요. 2009년부터 2026년까지 한 번도 끊기지 않은 선이었거든요. 창밖 불빛이 지도 위에 얕게 깔렸습니다. 내일 브뤼셀로 돌아가면 그 파일들을 처음부터 다시 볼 생각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안 들여다봤던 파일들을요. 브뤼셀로 돌아온 지 사흘 뒤였습니다. 한국 연락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토 한국 대표부 주최 현장 방문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거든요. 서울이었습니다. 나토 분석관들을 초청해서 한국 방위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일정이었어요. 다녀온 동료들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신청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어요. 4월 서울의 봄 공기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걸으면서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한국 군용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동체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일정 첫날 오전이었어요.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용산에 있었어요. 건물이 컸습니다. 광장 쪽으로 들어가면서 청동상들이 보였어요. 형제의 상이었습니다. 두 군인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동상이었거든요. 한쪽은 남쪽 군복, 한쪽은 북쪽 군복이었어요.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형제가 전쟁에서 서로 다른 편이 됐다가 전장에서 마주친 순간을 형상화했다고 했어요.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사자 숫자였거든요. 국군 13만 7천여 명, 유엔군 4만여 명, 민간인 피해는 수십만. 숫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어요. 돌에 새겨진 숫자들이었습니다. 1950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국민 소득은 1인당 67달러였어요.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거든요. 서울은 3번 주인이 바뀌는 동안 90%가 파괴됐었습니다. 남은 건 잿더미였어요. 그 나라가 지금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에서 착한 동맹으로 분류됐습니다. 전시관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나토가 창설된 게 1949년이거든요. 한국전쟁이 1950년이었습니다. 나토가 막 만들어지던 그 시절, 한국은 전쟁 중이었어요. 도움을 받는 쪽이었습니다. 16개 나라가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76년이 지났습니다. 야외 전시장으로 나갔어요. 무기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탱크, 전투기, 야포가 줄지어 있었거든요. 4월 햇볕이 철판 위에 쨍하게 떨어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벤치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80대로 보였습니다. 흰머리에 등이 약간 굽어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거든요. 가까이 가보니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이었어요. 젊은 군인 사진이었거든요. 사진 속 군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2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한국 연락관이 옆에 있었어요. 나지막이 설명해 줬습니다. 형이래요.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통역해 줬어요. 노인이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창공을 보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냥 계셨어요. 햇볕이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목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연락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분 아버지는 파독 광부셨대요. 1964년에 독일 가셨다고. 독일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나라였어요. 1964년에 한국은 독일에 광부를 보냈어요. 탄광에서 일할 사람들이었거든요. 독일이 필요로 했고 한국은 외화가 필요했어요. 그분들이 번 돈을 고국에 보냈습니다. 그 돈이 한국 경제 재건의 씨앗이 됐어요. 이어서 1970년대에는 중동으로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건설 현장이었거든요.
낮 기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렸어요. 그 땀이 한강의 기적이 됐습니다. 지금 이 노인의 아버지가 그 광부였던 거예요. 벤치에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사진을 다시 드셨어요. 두 손으로 꼭 쥐셨거든요. 마디가 굵은 손이었어요. 오랫동안 일을 한 손이었습니다. 지금 이 대본을 들으시는 여러분, 그 손이 여러분의 아버지 손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손이에요. 67달러짜리 나라에서 독일 탄광으로 갔던 손, 중동 사막에서 철근을 잡았던 손, 새벽에 일어나서 공장으로 나갔던 손이에요. 그 손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수 있는 나라를, 구축함을 보낼 수 있는 나라를,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에서 모범 동맹으로 호명되는 나라를, 여러분이 바로 그 저력이에요. 저는 나토 군부 분석관이었습니다. 28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가지고 온 생각이 있었어요. 유럽이 세계 안보의 중심이라는 생각, 아시아 나라는 파트너지 동맹이 아니라는 생각이요. 노인이 일어나셨어요.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사진을 가슴 쪽으로 품으시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발바닥이 땅에 붙은 것 같았거든요. 4월 햇볕이 머리 위에 있었고 탱크 철판에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전시장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노인이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등이 굽어 있었거든요. 그 등 위로 햇볕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관한테 들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나왔어요. 틀렸습니다. 연락관이 저를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오랫동안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말이 더 나오지 않았거든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눈을 들었어요. 창공이 파랬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76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이 쌓아온 것들의 결과였어요. 67달러에서 시작해서 사막에서 땀을 흘리고 탄광에서 석탄을 캐고 바다에서 해적을 막고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낸 나라의 결과였거든요. 저는 그걸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아시아 나라니까요. 회원국이 아니니까요. 그 두 가지 이유로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연락관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가시죠.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야외 전시장을 빠져나가는 길이었거든요. 탱크 옆을 지났어요. 전투기 밑을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돌바닥 위에서 들렸어요. 노인은 이미 보이지 않으셨어요. 사진 속 형처럼 사라지셨거든요. 그 자리엔 봄 햇볕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브뤼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11시간 비행이었어요. 창가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륙하고 나서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넓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파란 공간이었어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 연락관이 브뤼셀로 돌아가기 전에 챙겨준 거였어요. 청해부대 활동 기록 전체였거든요. 2009년부터 2026년까지였습니다. 첫 장을 폈어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17년 동안 청해부대가 보호한 선박이 24,000여 척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해적 피해를 입은 선박이 0척이었습니다. 임무를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어려워도, 국내 정치가 흔들려도 그 선이 끊기지 않았거든요. 연락관이 지도에 그어준 파란 선이 이 숫자들의 결과였어요. 파일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아래에 펼쳐져 있었어요. 흰 구름 위로 햇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낮고 고르게 울렸거든요.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에서요. 처음 그 문서를 받았을 때 저는 뭐라고 했었죠? 분류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제 첫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착한 동맹 칸에 들어간 걸 보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그 말이 틀렸습니다.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을 잘못 봐왔던 거였습니다. 아시아 나라니까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니까요. 그 두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기록실 파일들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부 문을 두드린 적이 없었어요. 2009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진 파란 선을 그린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전쟁기념관에서 본 노인이 생각났어요. 흑백 사진 속 형, 굵은 마디의 손, 독일 탄광으로 간 아버지. 그분이 독일에 계실 때 제 나라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서독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었겠죠? 광부들이 탄광에서 캐온 석탄으로요. 그 광부 중에 그 노인의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구축함을 호르무즈에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에요.
76년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에서 착한 동맹으로 호명된 나라, 미국 국방장관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이름을 부른 나라, 17년 동안 해상작전을 한 번도 끊지 않은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분석관이에요. 숫자와 사실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기록실에 파일이 있었는데 열지 않았거든요. 그건 분석이 아니었어요. 편견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기류였거든요. 잠깐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고르게 돌아왔어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2026년 항목이었습니다. 이번 파병 기록이었거든요. 구축함 한 척, 헬기, 병력 약 300명, 출항일, 임무구역, 그리고 이 문장이었어요. 임무 목적, 항행의 자유 보장 및 동맹기여. 동맹기여였습니다. 이 나라는 동맹이라는 단어를 행동으로 썼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행동을 보지 않으면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말로만 썼습니다. 파일을 닫았어요. 천천히 닫았거든요. 종이 냄새가 났어요. 낡은 기록지 냄새였습니다. 17년치 기록이 남긴 냄새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아직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브뤼셀로 가는 거였습니다. 나토 본부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돌아가면 뭘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기록실 파일들을 처음부터 다시 볼 거예요. 한국 파일만이 아니에요. 나토 밖에 있는 파트너 국가들 파일들을 다시 볼 겁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들을요. 분석관이라면 그래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나토 블랙리스트에 대한 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단순하다고 했어요. 군함 하나로 70년 동맹을 재단하는 건 무리라고 했거든요. 그 말 자체는 아직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동맹은 복잡한 겁니다. 하지만 기준이 잘못됐다는 말은 취소합니다. 행동이 기준이 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행동이 없는 동맹은 약속이 없는 조약이거든요. 저는 그걸 오래 몰랐어요. 비행기가 다시 흔들렸다가 멈췄습니다. 창밖 구름이 조금 엷어져 있었어요. 아래로 바다가 보였거든요. 어두운 푸른색이었습니다. 넓었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 한국 구축함이 있겠구나 싶었어요. 호르무즈로 가고 있거나 아덴만에 있거나 어딘가에서 그 파란 선 위에 있겠죠. 17년째 끊기지 않은 그 선 위에요.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지퍼를 닫으면서 손가락에 금속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거든요. 구름이 다시 나타났어요. 창밖이 흰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창밖을 한참 봤어요.